뉴스 맛집 코너죠. 뉴쉐링 가이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얘기 바로 들어가 볼게요. 네. 한일 정상 약식 회담은 30분. 네. 그다음에 한미 정상 환담은 48초에서 30분 48초. 저희 방송 시간보다도 짧죠. 네네네. 뭐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예. 그래도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그렇게 충분치 않은 시간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출국 전에 미리 공표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 한다. 한일 정상회담 한다라고 공표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의 정상적인 네네. 회담은 없었던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공식적인 네. 정상회담이라고 보기에는 네. 뭐 애초에 대통령실이 밝힌 것도 길진 않았어요. 예. 30분 정도. 하지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우리는 또 전달해야 되는 현안, 예. 우리 전기차를 좀 지켜내기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고해달라. 네. 그리고 또 통화 스와프, 네. 요즘 킹달러 문제 때문에 이런 경제 현안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또 뭐 유엔 총회니까 대북 문제에 대한 한미 동맹의 재확인 예. 뭐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회담은 기정사실이고 네. 또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또 영국에서 엘리자베스 여왕 그 관련 장례식, 리셉션 이런 데서 바이든 대통령과 스쳐가면서 자, 미국에서 곧 만납시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 하겠구나. 네네. 근데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은 대통령실 김태효 이제 그 안보실 차관이 혼쾌히 동의했다. 30분 기시다 총리와 회담한다. 예. 했을 때 잘 됐네. 예. 근데 일본 쪽에서 외신이 이거 확정된 거 아닌 것 같다. 네. 또는 일본 정부 측에서 이거 아직 확정된 거 아니다. 예. 기시다 총리가 불쾌감을 표했다. 예. 또 동시 발표하는 게 관례인데 외교 관례 어긋난 건가? 그래서 일본이 삐졌나?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오가다가 예. 한일 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주목됐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뭐 우여곡절 끝에 됐어요. 네네네. 약식 회담이냐 간담이냐 발표가 다르지만 오늘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 질문하니까 우리 간담이라는 건 친밀하게 얘기한다는 뜻인데 한국 쪽에서 약식 회담이라고 얘기해도 뭐 서로 크게 다른 거 아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이견이 없어도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예. 야당은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국어 외교냐 아니냐. 근데 이 경과는 지켜보도록 하고 네.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의 물꼬는 우여곡절 끝에 텄는데 예. 믿었던 한미 정상회담이 48초라니. 이게 웬 말. 그 서서 이렇게 예. 바이든 대통령하고 뭐 잠깐 얘기한 시간을 재보니까 이제 48초인데 네. 이 한미 정상 환담 결과에 대해서 네. 대통령실이 공식 입장을 줬어요. 예. 한미 정상 환담 결과입니다 해서 이제 자료를 줬는데 이게 제가 추린 겁니다. 거기서 네네네. 준 거를. 자, 미 인플레 감축법 관련 우리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 간의 진지한 협의 이어나가자고 밝혔다. 금융 안정 위한 유동성 공급 장치 실행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확장 억제 관련 한미 간 협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공격 억제 위한 공조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게 딱 요 읽는데 50초네. 겨우 맞췄는데 네. 이걸 그렇게 이 48초 안에 했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요거에 예. 대해가 48초에 통역해야 되잖아요. 한국말로 한 거를 이제 영어로 통역하고 예. 바이든 대통령이 이해를 통역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궁색해진 게 예.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영국에서 여왕의 이제 이 조문 장례 때 네네. 바이든 대통령과 만난 시간 예. 거기서도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약간 예. 스케줄상의 미스가 있었어요. 네. 본인이 일찍 뉴욕에 왔어야 되는데 그렇더라고요. 워싱턴 DC에서 지금 중간선거 준비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빠요. 네네. 이 일정이 밀려서 늦게 오다 보니 줄줄이 스케줄이 밀린 거예요. 그거 틀어주니까 다 틀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예. 바이든 대통령이 미안한 입장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예정 없이 펀딩과 관련된 네. 행사에 윤 대통령을 초청을 해서 예. 즉흥 초청을 한 거죠. 거기 데리고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서서 스탠딩 미팅을 48초 한 거고 네. 여기서 저 얘기를 다 했다고 보긴 어려운 거고 예.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화답을 대통령실이 정리한 것은 예. 자, 한국의 우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예. 진지하게 협의해 나가도록 합시다. 네. 근데 어차피 중간 선거 전에 뭔가 그 인플레이션 감축 풀어줄게 이런 얘기 나오리란 기대는 없었어요. 네네. 적어도 한국 입장 이해한다. 앞으로 이거 좀 방법을 찾아보자. 요 정도만 나와도 성공이라고 봤는데 네. 그 답을 했다라고 대통령실은 발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과연 그러하냐는 것들은 향후 조치를 통한 이제 확인 작업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고요. 네. 일단은 뭐 대통령실 발표가 거짓일 리는 없다 이렇게 예. 보지만 예. 그래도 이제 야당의 공세와 언론의 해석을 보면
48초에 충분히 깊이 있게 논의했다고 보기에는 네.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라 예. 조금은 우려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예, 뭐 어쨌든 한미의 굳건한 뭐 이런 여러 가지 동맹 속에서 네. 이런 지금 숙제와 또 우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주겠다는 화답을 받았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짧은 시간 만남이 좀 아쉽긴 하고 또 네.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이 일정을 막 다 취소하고 줄이고 하면서 모든 게 틀어졌지만 그래도 이런 네. 평가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그 장소에 초청을 해서 잠깐이라도 보자고 한 것만 하더라도 네. 의미가 있지 않느냐라는 평도 있고, 또 어제 예. 전원책 변호사께서 나오셨을 때는 유엔 그 외교 무대에서의 연설 정말 할 말을 잘 네네. 정리한 거다라는 평가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해야겠죠. 민주당이 이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1일 1참사가 벌어지고 네, 있다 네. 해서 여당에서 야 너무 좀 그러지 마라. 어. 그래도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가 있는데 좀 같이 좀 호응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네. 그랬지만은 이 지금 영상이 좀 문제가 아이고, 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 대통령하고 조금 전에 그 환담을 나눈 뒤에 나오면서 나오는 과정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하고 이제 걸어 나오면서 무슨 말을 윤 대통령이 했는데 그 얘기 저희가 그 비속어 욕설 부분만 삐처리를 했고요. 네. 나머지는 아이고.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두 번 반복할 테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네, 그거 네. 보시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승인 안 해주고 만들면 쪽팔려서 아이고. 국회에서 이 XX들이 네네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네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국회는 우리 국회요? 미국 우리 국회가 의회? 아니죠. 미국 예, 의회겠죠. 예. 미국 의회를 예. 이제 뭐 미국은 의회라고 하고 우리는 예. 국회라고 하는데 네. 같은 역할입니다. 네. 행정부가 있으면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 이 미국의 상권 분립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랑 거의 유사해요. 네. 자, 이제 미국 의회의 이 XX들은 미국의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맥락상 이제 그렇겠네요. 저 행사 자체가 기금을 모집하고 그리고 재정을 펀딩 받아서 예. 미국에서 2002년 이후부터 계속 추진해오는 예. 여러 가지 원조 고고 사업들의 음. 좋은 의미의 기금을 모으는 행사인 거예요. 네네. 저기는 이제 기업가들도 오고 그리고 관료들도 오고. 예. 그런데 이제 저 행사에 뭐 이제 정말 예정 없이 참석했던 대통령은 행사를 다 보고 나오면서 야 근데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이 재정이 이렇게 됐는데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 재정 사업을 네네. 의회가 승인 안 해주면 무산되니까 네. 그럼 바이든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쪽팔려서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떡하나 부끄럽게 되겠네.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안 도와주면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뭐 아니, 이런 근데 취지인데. 지금 저 자리가 뭐 사석에서 이렇게 막 카메라를 몰래 가져간 게 아니라 공식적인 자리고 예. 언론인 지인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왜 나오면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저건 예. 기자들에게 이미 지난 밤 오늘 새벽 퍼졌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에서 홍보 입장에서는 예. 이걸 이제 좀 보도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과거처럼 언론이 통제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예. 언론은 그냥 자의적 판단으로 내보내는 거죠.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거 영상이 잡혔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마지못해 해명을 내놓은 게 제가 그걸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실에서 조금 전에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이게 무대 위에서 공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씀이었다. 그리고 사적인 발언에 대해서 외교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적절치 않다. 네. 마지막으로 그런 일로 외교 참사를 언급하는 것 상당히 유감스럽다. 네네. 라고 했는데 이 세 가지 핵심적인 워딩들에 네네. 대해서 무대 위에서 공적으로 한 말이 아니고 사적 발언이고 이거를 외교 참사 연결짓지 마라. 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 평론가, 네. 뭐 전직 관료, 네. 뭐 장차관 또는 국회의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네. 대통령에게 사적 공간이란 없다. 사적 시간이란 없다. 예. 국민들에게 또 언론 앞에 노출되지 않는 시간도 네.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다 공적인 것이다. 네. 근데 문제는 그게 전원되거나 노출되거나 예를 들면 예전에 대통령 문자 유출됐잖아요. 네네. 내부 총질하던 당대표가 사라지니 당이 잘 돌아갑니다. 이게 사적 대화인가요? 예. 이게 사실은 이 의원하고 주고받은 이야기잖아요. 네.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에게 이게 사적 대화인가? 거기다 또 언론에 노출까지 됐어요. 예. 그럼 이 공적화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이런 문자를 쓰시다니 그러고 놀라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 장면은요. 무대 위는 아니고 그럼 대통령의 공적 영역이 마이크가 켜져 있는 상황에서 뭐 국민이나 세계 시민을 향해서 예. 또는 뭐 이제 다른 나라의 정상들을 향해서 발언할 때만 공적이 아니고
회의를 할 때도 있는 것이고 네. 또 오가는 것도 있는. 그러면은 그냥 스탠딩 만남으로 바이든 대통령하고 서서 48초 얘기한 것도 공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또 시각으로 보면 예. 아니 저게 무슨 공적 회담이에요. 인사 나눈 거지. 야당은 지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서 무슨 저런 긴밀할 얘기를 나누고 뭐 서명 받았습니까 바이든에게 이게 전기차 풀리겠어요? 이렇게 우기면 성과 냈다고 얘기하기도 궁색하잖아요. 근데 지금 저기서 보면 우르르 행사장에서 외국인도 있고 내국인도 있고 이 김성한 이제 이 안보실장도 보이고 네. 이 박진 장관도 있고 근데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에게 이 XX들이 이런 얘기를 저렇게 툭 터 있는 공간에서 했다. 이건 좀 국민들이 충격받을 일이죠. 그래서 네. 이게 대통령실의 해명도 좀 궁색하다. 네. 차라리 깍듯한 사과를 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이 모습 때문에 과거에 이준석 전 대표의 소환이 기자회견의 되죠. 워딩이 소환이 다시 한번 되죠. 소환되고 네. 있습니다. 8월이었죠. 그 워딩 기자회견 잠깐 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과정 내내 한쪽으로는 저에 대해서 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당대표로서 열심히 뛰어야 했던 제 쓰린 마음이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선당후사보다 훨씬 아린 선당후사였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한 의원이 국회에 들어오면서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윤 대통령한테는 이 XX가 보통 명사인가 봐요라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 영상까지 다시 소환되고 있는데. 그렇죠. 이준석 예. 대표의 저 이야기가 소환되고 저게 진실이냐 아니냐인데 저때 지금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정진석 의원이 네. 저 당시에도 이제 좀 이준석 대표와 각을 세우던 관계였죠. 네. 어찌 보면 이제 윤핵관 그룹으로 이제 이야기가 됐고 또 친윤의 좌장이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때 한 이야기가 또 소환이 됐어요. 네. 뭐냐면 내가 그런 이 욕을 하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해 들은 바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다. 네. 그러실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찌 보면 이제 대선 후보인데 당대표가 네. 대선을 열심히 뛰고 있는데 아유 뭐 어린 친구 이 XX 저 XX 저런 이제 비속어에 욕을 했다라는 게 참 나는 그때도 네. 이 마음이 그랬지만 아린 선당후사를 했던 것이다 예. 라고 나중에 이제 폭로한 건데 그랬었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이거는 미국에 가서 미국의 의회의 국회의원들에게 뭐 싸잡아서 이 XX라는 말을 저 말을 굳이 할 이유와 필요가 없잖아요. 예. 적대적인 관계도 아니잖아요. 네네네. 이게 북한이나 뭐 지금 다른 나라에 하는 말도 아니고 우리가 빗셀 틈 없는 동맹 이렇게 얘기하는 미국 의회 사람들에게 툭 던지면서 네. 또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 네. 이거는 좀 이건 정말 좀 자,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야당은 뭐 맹 비난을 네. 했고 뭐 좀 전에 이제 그 야당 소속의 외통위 위원들도 이제 뭐 기자회견도 했고요. 네. 여당은 야당이야말로 좀 국격을 좀 갖춰줘라라고 네. 역비판을 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사고 외교로 대한민국의 국격까지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장을 나오면서 비속어로 미국 의회를 폄훼하는 발언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대형 외교 사고로 큰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조문 외교라더니 정작 여왕 관 조문은 못하고 일본 수상은 손수 찾아가서 간신히 사진 한 장 찍고 바이든 대통령과는 회의장에서 스치듯 48초 나눈 대화가 전부였습니다. 왜 순방을 간 것인지 무엇을 위한 순방인지 의아합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일본 기시다 총리와 30분간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망쳐놓은 한일 관계 정상화의 물꼬가 트인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수의 정상들과도 풀 어사이드 형태의 회담을 한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국제 무대에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국가를 위해 열심히 뛰는 동안 정쟁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 문제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외교는 국격입니다. 야당도 국격 있게 행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뭐 읽어드릴 수 있는 워딩 내에서 몇 가지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테러를 저지른 거다라고 의견을 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욕쟁이라는 비난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필드를 치고 싶은데 방법이 안 떠오른다라고 알쏭달쏭 컴퓨터 지니님 뭐 의견 주고 계시고요. 본드 제임스님, 이게 진짜입니까? 진짠교라고 올려주십니다. 자, 어쨌든 이 발언 이후에 대통령실의 해명까지 있었고 지금 야권에서는 굉장히 맹비난을 하고 있고 현재 이 시간에 대정부 질문도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총리한테도 질의응답이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 또 정치권 현안이 많아서 다음 주제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가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제 거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재배당 요청서 보니까 뭐 서울대 법대 동창이라는 주장, 뭐 공정성 의심하기 충분하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곧바로 본인 SNS에다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한 게 말이 되냐라고 또 비꼬았고. 그렇죠. 내가 할 일을 대신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지금 우리 당 국민의힘 어디가 좀 나사가 빠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재판부 기피로 이준석을 돕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하태경 의원은 여기에 좀 보태서 오히려 윤리위가 지금 좀 사퇴를 해야 된다. 윤리위가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하태경 의원의 얘기를 좀 듣고 요 얘기 간략하게 들어보죠. 평론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원들 다 사퇴하고 물갈이 해야 될 정도로 지금 윤리 6개월 징계가 아니었다면 지금 비대위 뭐 논할 필요도 없고 지금 2차 비대위 가처분 걱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윤 대통령이 유엔에서 지금 자유를 이제 셀링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윤 대통령의 자유 정신을 짓밟는 그런 윤리위에 만행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윤리위가 양도구입 되는 거죠. 우리 정당이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국정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천하는 것도 모자라 가지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 뭐 노동당 윤리위도 아니고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저는 윤리위에 이준석 징계 건의 이건 좀 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의힘이 재판부를 좀 바꿔달라고 한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대로 지연 전술이다. 지연 전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 될 거 알면서. 지금 전주혜 의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를 리는 없어요. 이게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이런 이유로 뭐 기피 신청, 제척 혹은 뭐 재배당 신청 한들 받아줄 리가 만무하다. 근데 이걸 몰랐을 리는 없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미뤄볼까인데 근데 이제 저는 의아한 게 시간을 미룬들 이 국민의힘에 유리해지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재판부도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밀어두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재판부를 당시 처음엔 이렇게 얘기했죠.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시절에 첫 번째 가처분 인용이 나왔을 때 충격을 받고 이상한 성향의 판사다. 이 판사의 성향이 의심된다. 그게 굉장히 판사에게 적대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뭐 자질론 운운했죠. 결정자. 근데 그냥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판사가? 그런데 지금 와서 또 판사 성향이 문제니까 바꿔달라 그러면 이건 바꿀 리도 만무하지만 괘씸죄가 적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명분을 건 게 자 우리 지금 이쪽에서 문제 제기한 나가서 대응하는 전주혜 의원과 같이 서울법대 출신이다. 그런데 친분이 있으니 우리한테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우려되니 저되니 좀 바꿔주십시오. 그 말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준석 대표가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거죠. 저분도 서울법대 동창이에요. 근데 이게 분리할 때 이준석 대표가 한번 던져볼 수는 있겠어요. 근데 이걸 반대쪽이 던졌다? 이게 무슨 의도지? 다 물음표 뿅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법대 출신의 변호사, 검사, 판사가 한 법정에 모이는 경우가 적지가 않아요. 많죠. 이분들이 엘리트로 사법부에 많이 이제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그럼 동기 동창들은 다 빼, 동창들은 빼. 다른 대학 출신들로만 판사, 검사, 변호사를 모아. 이런 적이 있냐고요.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친했다. 저희 옛날에 소개팅한 사이입니다. 사실은 뭐 친인척 관계로 엮여 있습니다. 이러면 재척 사유가 돼요. 이해 충돌 되니까 소개팅도 드러나면은 의심할 수 있지. 뭐 얼마나 사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동창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재배당 신청을 했다. 그 법원에서 이건 바로 나왔습니다. 다들 각하. 이유가 되지 않는다. 아무런 이유가 될 수 없다. 그 52부도 있잖아요. 이런 얘기도 해요. 52부는 예비재판부다. 근데 51부가 이걸 담당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예비로 이제 대비하고 있는 예하 부대, 예비 부대인데 왜 예비군을 갑자기 소환을 하느냐.
가당치도 않은 얘기 하지 마시고 예. 그냥 가처분 받으세요. 네. 28일이 지금 남아있는 가처분들 신문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이 신문한 것에 대한 결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때가 윤리위에서 추가 징계를 개시하려는 날짜였는데 열흘을 훅 당겨서 이준석 전 대표를 예언자로 만들어버렸어요. 네. 이준석 대표 얘기하면 왜 국민의힘은 그대로 하는 걸까? 그러고 있네요, 지금. 네, 답답합니다. 예. 자, 또 의견 좀 볼게요. 계속 그 의견을 많이 주고 계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그 발언 관련된 얘기. 희간님, 미국 의회에서 문제 삼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거름보만보님, 국민의힘당은 코미디당이다 하시고 커피킹즈님, 저렇게 쪽팔릴 수 없다. 의견 계속 올려주고 계십니다. 계속 올려주시고요. 자, 민주당 얘기해보겠습니다. 당내부에서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추진 의원총회에서 공식 논의할지 두고 갑론 의방 중인데 의원총회 지금 했죠. 역풍 우려 때문에 지금 탄핵안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는 쪽도 있지만은 또 이런 정치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도 큽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 얘기 잠깐 듣고 들어볼까요? 이어가겠습니다. 일부 장관에 대한 탄핵에 관한 이런 기사가 보도되고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희 당은 이 장관 개인의 이런에 대한 뭔가 문제 제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행령을 통한 이 입법 기능을 무력화하는 입법 취지를 부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정부 입맛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려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명백히 위헌이고 위법이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예, 좀 부담스러운 건가요? 아니면 이제 밀고 나갈 것 같으신가요? 예, 부담스러운 예. 건데 예, 예.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은 애초에 경찰국 설치, 예. 경찰도 이 권력에 수하해 주려는 거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네. 시행령을 통해서 다 검찰의 권한을 직접 수사권을 찾아와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격돌을 하는 건데 민주당의 고민은 이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의 칼날에 서 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두 장관, 공권력을 담당한 두 장관을 탄핵해버리면 업무행정. 이거 또다시 방탄 얘기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럼 역풍 부는 거 아니야? 하는 고민으로 사실은 탄핵을 밀어붙일 여러 가지 이유는 충분하다고 내부에서는 보고 있지만 네. 정무적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또 방탄 얘기 나온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발목 잡힐 수 있다라는 고민인 것 같아요. 아마 즉각 탄핵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지금 외교 순방에서 더 큰 이슈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네. 완급 조율을 할 것 같고 지금은 김건희 특검법 발의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조금은 이제 시간이 흘러야 확인되겠습니다. 뭐 매일같이 큰 사건들, 어우, 현안들이 굵직굵직 나오다 이슈가 보니까 이슈를 덮어버립니다. 저도 좀 따라하기 네. 버겁습니다. 잠깐 국제 얘기 좀 넘어갔다 네. 오겠습니다. 지금 푸틴이 군 동원령을 전격 어제 발동을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뭐 곳곳에서 시민들 시위, 네. 거센 반대 시위에 뭐 체포까지 있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전문가 한 분하고 네네. 지금 러시아 정세 얘기 좀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KBS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하던데 지금 뭐 3월쯤인가요? 전쟁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예비군 동원령은 없을 것이다라고 러시아에서 단언을 했었는데 개전 한 7개월 만에 입장을 바꾼 이유는 뭔가요, 원장님? 네, 어제 그 푸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제 대공군 연설을 통해서 그 부분적 그 예비역 동원령을 그 발표를 했는데요. 예. 푸틴 대통령의 그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어떤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 그리고 이 러시아 국민들 및 그리고 이 해방된 지역에 있어서의 어떤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추가 어떤 그런 그 군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 전선이 프론트라인이죠. 전선이 한 1,000km 이상인데 여기에서 지금 그 러시아 군인들이 신나치 세력과 그리고 서방 세계의 지원을 받은 그 우크라이나 군들과의 싸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건 동원령을 내렸어. 근데 이제 동원령을 내린 그 궁극적인 어떤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최근 들어서 예. 서방 세계의 그 지원을 받은 특히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 등의 지원을 받은 그 우크라이나 군의 어떤 그 대반격, 대공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아시는 대로 이제 그 푸틴의 당시 어떤 그 입장에서는 그 한두 주 정도만에 모든 그 어떤 목표를 달성할 거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있어서의 나치 세력을 그 척결하고 그리고 이 비군사화하는 그런 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텐데 의외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어떤 그런 저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서방 세계의 어떤 신무기가 공급이 되면서 전쟁의 양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초기에는 러시아가 우세했습니다만은 점차 우크라이나의 어떤 대반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보여왔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3월 말에 그 키우 북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철수를 했죠. 그런데다 그랬고 또 지난 한 7, 8월 달에는 물론 러시아군이 그 돈바스 지역의 어떤 그 대부분의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그 승세를 이어갔습니다만은 9월 초에 일종의 성동격서 작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는데 남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해놓고 실제에 있어서는 하리키우 러시아의 국경 지역인 하리키우 주를 이렇게 점령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열세를 몰아서 지금 돈바스 지역 그리고 남부 헤르손주랄지 자포리아 주에 대한 그 공세를 이어가면서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어떤 그 군사력이 열세를 보이자 그 대대적인 그 외국군 동원을 통해서 그 전세를 좀 현상을 유지하거나 내지는 그 반격의 계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예비군 그 부분 동원령이 병력이 3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의 병력이 12만 명 정도였던 걸 보면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핵 위협도 지금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푸틴 대통령이 핵 관련 얘기를 좀 여러 번 했었는데 실제로 핵 버튼을 누르겠냐라는 의견도 있고요. 최후에는 전술 핵을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찌됐든 전술핵 사용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푸틴 대통령이랄지 그리고 이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 지금 국가안보리 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어떤 고위 인사들이 러시아의 어떤 그 국가의 전망에 위협이 될 시에 있어서는 이 최후 수단으로서 핵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그 최근에 어떤 그런 그 우크라이나의 공세가 이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배경에 있어서는 미국이랄지 이런 그 나토 국가들의 그 대대적인 대규모의 어떤 그런 그 현대식 무기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시는 대로 지금 미국은 그 2월 24일 전쟁이 시작된 이래 150억 달러에 달하는 그 군사 지원을 해왔어요. 그 군사 지원 중에는 대부분 고성능 어떤 무기들이 포함되어 있고 따라서 푸틴의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싸움이 아니라 서방 세계, 특히 나토와의 어떤 싸움이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대적인 어떤 지지를 지금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나토가 이제 30개국이니까 1대 31 우크라이나가 포함하면 1대 31 또 최근에 무슨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지금 또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이렇게 나섰으니까 1대 한 33의 어떤 싸움. 적어도 최소한 또 크게 말하면 지금 그 제재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가 한 48개 내 50개 국가가 되니까 1대 한 50개 국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군사력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나 지금 러시아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그 최후의 보루 그러니까 푸틴이 이야기한 대로 러시아 영토의 어떤 러시아의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 그리고 러시아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이제 핵무기밖에 없는 것이죠. 하시는 대로 핵 탄두수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제일 많습니다. 한 6,000개를 가지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미국이 한 5,800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물론 전선에 배치된 것은 미국이 좀 더 많습니다. 미국이 워낙 글로벌 차원에서 핵무기를 배치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핵 무기라는 것이 사실상 일종의 전쟁 억지력으로서 그동안 쭉 사용되어 왔었는데 2차 대전 이후에는
만약에 이제 이 푸틴이 전술핵이라도 사용하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이제 유럽 나토 국가들이 대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실상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인데 네네.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네. 어떻게 보면은 푸틴이 우리는 그렇게 사용할 그런 그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대응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까불지 말아라 하는 그 위협 네. 내지는 블러핑이라고 합니까? 그럼 서방 세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면은 그 대대적인 우크라이나 전 어떤 지원이라든지 개입을 억제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 제 개인 생각으로는 크림반도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재래식 군사력으로서 러시아가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으면은 핵을 그 제한적 범위 내에 있어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를 못한다. 그러나 그 사용은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 있어서 크나큰 재앙,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크나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푸틴의 어떤 그런 이야기는 그냥 서방 세계의 어떤 대대적인 어떤 그런 그 지원과 크림반도를 포함한 지금 러시아 영토에 대한 어떤 공세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이 나왔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뭐 동원령 반대 시위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조금 전에 우리 한국 총영사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총영사관에서도 교민의 안전을 지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뭐 체포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고요. 또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사람들까지 몰리면서 뭐 항공편 매진됐고 그나마 남아있는 항공편도 뭐 몇백만 원이라고 해 편도에 뭐 징집되지 않으려고 팔을 부러뜨리는 러시아 남성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인지 이게 이런 반발들이 러시아 전체로 봤을 때는 소수인가요? 아니면은 러시아 자국 내에서 푸틴을 위해서 죽지 않겠다는 주장이 더 많은 상황인가요? 뭐 사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는 바로 그 직후부터 이 주요 도시에서 반전 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찰력이랄지 어떤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깨를 시켰고 진압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대로 이 러시아는 지금도 이 전쟁이라는 표현을 국내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특별 군사 작전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러시아 국내 상당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해 올 정도로 또 그런 그 전쟁 분위기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언론 통제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이제 이번에 이런 그 부분적인 그 예비군 동원령은 이게 이제 특별 군사작전을 조금 벗어나는 어떤 것이고, 따라서 이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전쟁이라는 것이 내 어떤 일상생활에도 지금 바로 이제 와 닿는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반전 데모가 이제 주요 도시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뭐 보도에 의하면은 뭡니까 한 40여 개 도시에서 그렇게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동원령 반대대 시위가 벌어져가지고 1,000명 이상의 시위대가 경찰 체포됐다 이런 어떤 그 보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전국적으로 확산될까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의 의외로 말이에요. 그 상당히 그 애국적인 그런 것이 많습니다. 워낙 그 러시아는 수백 년 수십 년 동안 이런 외침을 많이 당하고 또 불안정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래서 또 이 러시아 정부 당국에서도 그동안 애국주의 같은 걸 굉장히 고취를 많이 시켜왔어요. 물론 이제 세대별로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 젊은 세대들 그리고 나이 든 세대들 차이가 있겠지만 이게 뭐 전국적인 어떤 규모로 이렇게 비화되지는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고 물론 이거는 이제 대도시 중심으로 이와 같은 그 동원령 그런 데모가 부분적으로 발생을 할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게 정부 차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 가지고 통제를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지금까지 고재남 유라시아 정책연구원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러시아 사정 얘기 나눠봤고요. 마지막 국내 사정 하나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추모 이 분향소가 여러 곳에 지금 서울에 차려져 있던데 서울교통공사가 이제 마련을 좀 했고요. 근데 2차 가해 논란이 있던데. 피해자의 실명을 노출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이제 입사 동기로 근무했던 처음 알게 된 서울교통공사 여기도 지금 왜 미온적인 대처했느냐 직위 해제돼 있는데 왜 내부 전산망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 근무 시간 이런 걸 다 조회할 수 있었느냐 비난이 있는데 지금 서울교통공사와 이게 좀 비난이 하나 있었어요. 그 대책 아이디어를 10가지 내세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안타깝게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공사와 공사 노조가 20여 군데의 이제 분향소를 만든 거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신당역 여자 화장실 보시면요. 엄청나게 포스트잇으로 맞아요, 덮여 있고 꽃과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분향소를 만드는데 마포 쪽에 지금 보시는 대로 자, 분향소 하면은 이게 재단이 있고 네. 거기에 뭐 향 또는 예. 초 그리고 보통은 영정이라든가 위패가 있는 게 맞는데 네, 네. 이 피해자는 지금 신원이 노출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마포에는 위패를 놓고 실명을 떡 적어 놓은 거예요. 아, 이게 얼마나 안 좋게 돌아가신 유족이 건데요. 실명을 예. 알리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예. 이게 마지막 프라이버시예요. 예, 예. 근데 이름을 노출해 버렸으니까 이름이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아. 그래서 이게 이름을 원래 이렇게 공유해 버리는 건 예.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게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부랴부랴 공사가 준비 과정에 좀 미흡함이 있었다라고 하고 위패를 치워 버렸는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최대한 섬세하고 네. 이렇게 공감 가는 선에서 좀 해야지 일반적인 사망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이게 굉장히 안 좋게 막지 예, 못한 돌아가신 비판, 일이었고. 대책 아이디어 내라 비판, 예. 거기에 이어서 마지막 추모 분향까지도 네. 섬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2차 가해 논란, 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있었잖아요. 전주환이 어떻게 애초에 그 불법 촬영 네. 그 동영상에 유출한 음. 그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입사했느냐 입사했느냐. 논란도 있었고요. 음란물 유포로 벌금을 받았었죠. 네, 네. 하여튼 좀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좀 마음이 좀 네. 씁쓸하네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뉴쉐린 가이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